자, 이번 1교시에서는 문제, 행동, 사정,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행동, 사정과 IP 적용에서는 정수행동 장애 아동의 문제, 행동 발생하는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능 분석을 실시해서 우리가 문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정수행동 장애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를 우리가 수립하고 이해하여 행동 특성에 적합한 측정 단위와 또 측정 방법을 우리가 선정하고 선택해서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정수행동 장애 아동의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 환경이 어떠한지,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기능 분석을 어떻게 실시하고 문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창 학교에도 꽃이 많이 피었을 텐데요. 꽃이 필 때 제일 많이 오는 게 뭐죠? 꽃샘추위, 그리고 감기죠.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그냥 단순 감기가 와도 되게 불안해요. 저도 이제 꽃이 많이 피기 시작하면 이제 비염도 있고 이래서 좀 코감기도 잘 오고 하는데 집에 아이들도 많고 또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감기가 오면 더 불안해서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이 어떠신가요? 다들 조심히 잘 지내고 계시겠죠? 자, 행동 지도 중재 단계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 책에 108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1단계 문제, 행동, 사정, 그리고 2단계로 중재, 3단계 중재, 휴가, 평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중재로 인하여 우리가 효과를 보고 기준에 도달하였다면 중재 종료와 함께 우리가 목표 행동에 대한 사후 측정을 하고 기록. 만약에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다시 2단계 목표 행동에 대한 중재 시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1단계의 중재 대상 학생 및 목표 행동 선정이죠. 목표 행동을 다시 선정을 하게끔 그리고 새로운 교수 방법과 기술을 선택해서 중재를 시작할 수 있게끔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중재에 성공을 했다면 이제 사후 측정 결과를 그래프로 시각한 다음 또다시 1단계 사정 단계로 돌아가 새롭게 교수할 목표를 선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1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사정과 중재와 평가의 단계를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계속해서 지도를 할 수 있게끔 반복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행동을 일반화시키게끔 반복해 가는 게 행동 지도 중재 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전체 학생들의 행동을 먼저 관찰을 할 겁니다. 왜 먼저 전체 학생의 행동을 관찰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정수행동 장애가 가지고 있다, 정수행동에 문제가 있다라는 아동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아동이 정말로 그 학교 규칙이나 사회 규범 그리고 정서적으로 행동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정의를 할 수 있는 가장 기준점이 뭘까요? 그렇죠. 전체 학생의 행동인 거죠. 학교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규칙,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키고 있는 규범, 이런 부분을 다른
여러 보편적인 학생들이 어떻게 지키고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 그런 문제 학생의 문제 행동만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반 상황에서 관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문제 행동이나 정서적 행동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문제 행동이나 정서적인 그런 문제 행동을 지도할 때에 어떠한 방향으로 지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기가 좋기 때문에 일단 먼저 우리가 전체 학생 행동을 관찰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중재 대상 학생과 그 학생의 목표 행동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문제 행동을 선정할 때에 이제 문제 행동이 아이가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여러 가지의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때에 우리가 문제 행동 중재 순위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어떠한 행동부터 중재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문제 행동을 어떠한 순서로 진행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목표 행동 목록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목표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 사정을 통해서 이제 잠재적인 이런 문제 행동을 확인한 다음에 직접 관찰이나 행동 면담 그리고 욕구 사정과 병행하면서 이제 변화가 필요한 중요한 행동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 행동을 선정할 때 임의대로 교사 마음대로 이런 행동의 순위를 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이 학교 생활이나 여러 가지 생활,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꼭 수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재를 받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문제 행동에 대한 중재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보면 첫 번째로 이 행동이 아동이나 타인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게 어떤 위험일까요? 신체적인 위험이 있겠죠. 그 예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이나 다른 타인에게 안전이나 건강에 위협을 가하거나 해로운 행동을 하는 행동을 우리가 위험한 행동이라고 표현하겠죠. 이러한 행동을 먼저 우선순위로 선택하게 되고요. 또 일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새로운 기능이나 또 발생 빈도가 높아서 중재 기회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문제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빈도가 높으면 문제 행동이 그만큼 많이 일어난다니까 이것을 중재했을 때 바람직한 행동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동에게 그러면 강화의 기회도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이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심어주기가 좋겠죠. 그리고 산발적으로 발생되거나 또 최근에 표면화된 행동 문제보다는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행동 문제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이러한 문제 행동이나 그 기능의 결핍 상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가입니다. 아이가 이제 손을 계속해서 깨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을 깨무는데 이게 이제 손 깨무는 아이들 맞죠? 깨물다 보니까 이제 피부가 상하다 못해서 손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생긴 거예요. 엄지랑 검지가. 이제 그렇다면 이 아이가 필기 도구를 사용하거나 손을 수근육을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갑자기 어제부터 수업 시간에 간헐적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을 선정할 때 손을 깨무는 행동을 먼저 선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간헐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우선순위가 어떤 게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손을 깨무는 행동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중재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듯 만성적 행동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먼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면 아무래도 강화의 기회가 많은 그러한 행동이 또 지속적으로 제공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게 좋아요. 강화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행동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그 아이가 행동 중재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중재잖아요. 그죠? 중재를 통해서 아동이 긍정적인 강화를 많이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중재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행동의 일반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행동과 또 보조적인 관계에 있는 행동보다는 필수적 선행 조건 관계에 있는 행동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기능 발달이나 자립 기능과 관련해서 이 문제 행동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려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이 그 문제 행동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동이 이제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또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문제가 되는 경우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게 됐을 때에 이제 그 아동이 정상적인 상황이나 중요한 학습 환경에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 행동에 대한 변화가 이제 다른 아동의 주변에 있는 뭐 가족이나 또는 또래, 교사로부터의 이제 부정적인 관심이나 또 아동이 원하지 않은 관심. 우리가 막 소리를 지를 때 계속 친구들이 쳐다봐요. 근데 이 아동은 소리는 지르지만 그 다른 또래 친구들이 쳐다보는 게 싫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이 소리 지르기를 중재를 했을 때 또래 아동들이 쳐다보지 않게 되겠죠. 이렇듯 원하지 않는 관심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우선순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조금 이거는 양면성인데요. 아동의 행동 변화가 부모나 교사 그리고 또래에게 미치는 효과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아동이 문제 행동을 중재를 했을 때에 그로 인한 긍정적인 새로운 행동이 나타났을 때에 부모나 교사나 또래에게 긍정적인 강화로 작용할 수 있어야 되냐는 건데요. 이게 반대로 얘기했을 때 보통 아동의 문제 행동을 선정할 때 교사가 교사에게 긍정적인 강화를 줄 수 있는 행동을 먼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동에게 위험한 행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사가 자신에게 강화가 될 수 있는 행동을 먼저 선정한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런 문제 행동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 순위가 잘못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 행동이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과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들여서 아동의 문제 행동을 어때요? 중재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부분을 들여서 아동을 중재를 했지만 그 행동의 변화가
얼마나 변할 건지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아주 미비할 것이다. 우리가 분명한 거는 지금 벌써부터 많은 그런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중재 방법이라든지 성공 사례가 요즘 미디어나 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나와 있던 특수교사라든지 또 특수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개해놓은 문헌에도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이 많고요. 또 우리가 이러한 문제 행동과 관련된 그런 통제 병인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여부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 아동의 문제 행동을 중재해 보겠다. 그랬을 때에 들어가는 시간과 경제적인 비용, 그리고 그거에 나타나는 아동의 중재 효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고려사항에서는 이러한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가예요.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은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 행동을 비용 대비 효율 분석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아동의 문제 행동을 중재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 가지 미디어 장비가 필요하다. 또 자료가 필요하다. 또 나에게 이런 문제 행동을 중재하기 위해서 의학 전문가와 이런 여러 전문가도 같이 하겠다. 이런 부분도 모든 게 비용이 포함이 되는 거겠죠. 이건 이제 시간까지 모두 되게 종합적인 개념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목표 행동을 선정하고 순위를 선정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서 목표 행동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말한 부분이 총 9가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첫 번째, 이 행동이 아동이나 타인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아동이 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행동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또 이 문제 행동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가. 세 번째, 문제 행동의 기능의 결핍 상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가. 네 번째, 이 행동의 변화로 인하여 당사자보다 많은 강화를 받을 수 있는가. 다섯 번째, 앞으로 기능 발달이나 자립 기능과 관련하여 이 문제 행동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은 얼마나 되는가. 여섯 번째, 이러한 문제 행동의 변화가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인 관심이나 또 아동이 원하지 않는 관심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가. 일곱 번째, 이 새로운 행동이 주요 관계자에게 또 강화로 작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덟 번째, 이 문제 행동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변화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가입니다. 이렇게 9가지의 사항을 고려하여서 우리가 목표 행동 목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 행동을 만들었어요. 목표 행동 목록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문제 행동에 대해서 문제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게 문제 행동을 없애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문제 행동을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을 선정을 해야 돼요.
보통 교사들이 실수를 하는 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 아이를 계속 앉혔어요. 억지로 앉혔어요. 그때마다. 그러면 아이가 앉는 순간부터 손으로 뭐 책상을 두드린다든지 또 다른 문제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문제 행동의 자체를 감수하고 제거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행동을 선정할 때에는 아동에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고 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가리키는 게 좋고요. 또 아동의 발달하는 수준에 맞춰서 또 그리고 강화를 줄 때도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는 물질적인 강화를 많이 주죠. 초등이니까 아동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쮸나 젤리 같이 먹을 수 있는 1차 강화제에서 점점 고차원적인 칭찬으로 가는 뭐 자연적 강화.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강화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강화를 사용하면서 대체 행동을 가리키는 것, 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서적이나 행동적인 문제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목표 행동을 발생하기 전 선행 조건을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을 할 때 지금 보통 우리가 많이 행동을 살펴볼 수 있는 표, 그리고 뭐 가정 상황에 대한 질문지, 학교 상황에 대한 질문지 등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 것은 학생 행동에 대한 탐사표인데요. 이제 학생이 뭐 장소나 활동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뭐 도움이 필요한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표입니다. 자, 이것은 가정상황 질문지인데요. 이제 아동이 이런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부터 9까지 아동이 나타나는 행동이 가벼운지 심한지에 대해서 부모가 체크를 해서 이 점수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부모의 성향이 되게 또 많이 좌우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부모가 좀 더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예민하게 관찰을 하고, 본다면 조금 더 아이를 심하게 문제 행동이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많이 관대하고, 이해와 포용이 넓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점수가, 낮게 나타나서 아이에게 문제 행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설문지를 통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객관성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대신에 교사가 또는 전문가가 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역할의 중요성을 염려에 두고 이런 질문지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학교 상황 질문지인데요. 이제 학교에서 등교를 해서 아이가 뭐 학습을 하거나 뭐 소집단, 대집단 활동, 그리고 자유놀이 시간, 수업 시간에 대한 태도, 뭐 복도나 화장실, 뭐 그 식소 같이 학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또 우리가 체험 활동이죠. 소풍이나 체험 활동에서의 행동, 그리고 학교 버스라든지 스쿨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동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1부터 9까지 가볍고 심한 정도에 따라서 문제 행동을 체크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학교나 가정에서 사용에 대한 질문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문제 행동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면담이겠죠. 인터뷰를 먼저 하는 거죠. 우리가 사장을 위해서 하는 인터뷰는 이제 그런 문제 행동을 가진 아동이나 또는 어때요? 매일 접촉하고 있는 부모, 또래 또는 특수 아동 같은 경우에는 통합학급 교사라든지 교과 과목의 교사, 특수교사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포괄적인 부분에서는 이 아이가 뭐 학원이나 치료실, 뭐 센터를 다니고 있으면 이러한 치료 선생님이나 학원에 관련된 교사들도 면접을 통해서 면접이 아니라 면담이죠. 인터뷰를 통해서 또 이 아이에 대한 행동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아동에 대한 본인 인터뷰겠죠? 우리가 문제 행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거쳐야 되는 게 바로 문제 행동을 가진 아동에 대한 인터뷰예요. 우리가 이거를 반으로 나눠서 본다면 우리가 먼저 질문을 준비를 해서 아동과 질문과 대화, 뭔가 대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우리는 심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뭐 언제 했어?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라는 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아이의 인터뷰에서의 질문의 내용, 팁을 하나 드리자면 뭘까요? 왜? 라는 질문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 이런 행동을 했어? 왜 여기서 너 자고 있니? 왜 너는 여기서 한다는 이런 질문을 우리 사실 많이 하는데요. 왜라는 질문이 이런 문제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왜라고 물어보면 이제 스스로 아동이나 이런 대화하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단어를 찾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왜라는 질문은 심리적인 설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동이 문제 행동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언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과 인터뷰를 할 때에는 왜? 라는 질문을 또 아동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교사나 부모나 또래에게도 질문할 때 왜? 라는 질문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관계자인 부모 또는 교사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면담을 통해서 또 그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뭐 행동과 변인들 사이에서의 기능적인 관계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제 행동인지 무엇이죠? 그리고 언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면담을 통해서 하다 보면 아동의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빈도라든지 발생되는 이유를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한 원인과 기능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동이 긍정적인 행동을 또는 부정적인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는 데는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행동을 할 때에는 그 문제 행동을 하는 아동의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해야지 그 행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교사로서 아동의 문제 행동의 자체에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그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먼저 찾아서 아동에게 긍정적인 행동을 대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의사소통이 불편한 아동, 이제 뭐 무발화라든지
선택적 한묵증이 있는 이런 아이들이 의사소통이 어려우니까 선생님에게 이제 뭔가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선생님에게 자기가 발화가 안 되는 아이들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속해서 자리에서 일어난다든지 옆 친구를 때려서 친구가 소리를 내게끔 만드는 문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무발화인 아이가 계속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생님과 눈 마주침을 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해요. 그럼 그 아이에게 계속 자리에 앉히는 연습을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 아이가 일어서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겠지만 대신해서 옆 친구를 계속 때려요. 자기가 의사 표현하고 싶을 때마다. 그러면 그 행동은 어때요? 중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뭐 학습에 방해가 되거나 그런 또래 아동들의 안전에 방해가 된다면 그 행동을 중재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행동을 하는 원인의 이유가 단순하게 관심 끌기인지 또 아니면 회피인지 자기 자극인지 뭐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강화를 얻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그 기능에 맞춰서 우리가 대처 행동에 대한 기능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동의 기능 평가를 하고 기능 분석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기능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가, 그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사건들이 무엇인가인데 이게 우리가 문제 행동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또 빈도는 어떤지 지속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강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정생동 장애 아이들이 약물 복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을 복용했을 때에 나타나는 행동인지 그게 부작용인지 효과인지 또 아동의 식습관이라든지 뭐 일가 활동 뭐 낮잠을 자야 되는 아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행동 간의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또 의견을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때요? 언제 어디서 또 누구와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활동을 할 때 많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또 누구와 있을 때 그 문제 행동이 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문제 행동이 작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교사나 부모 또래들이 또 그런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예상되는 행동이라고 했죠? 그것은 뭘까요?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인가 또는 무엇을 회피하기 위해서인가에 대한 원인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아동이 문제 행동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관심이라든지 회피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강화물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역량에 대한 여부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체 행동에 대한 또 부분과 목록과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강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능 분석에 대한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행동의 기능 분석 평가는 우리가 어떻게 가죠? A, B, C 평가를 볼 수 있겠죠. 아동이
교실을 막 다녀요. 이유가 뭐죠?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행 자극으로 어때요?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이랑 또 또래랑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제공을 해요. 그로 인해서 아이가 돌아다니는 행동이 어때요? 줄어들고 앉아서 과제를 수행하겠죠? 거기에 따라 교사가 칭찬이나 아이가 좋아하는 강화물을 제공을 하고 또 아이가 좋아하는 새로운 또 과제를 제공하면서 앉아서 과제 수행하는 행동을 점점 높여가는 거죠. 여기서 제일 집중이 되는 건 아이가 문제행동, 교실을 돌아다니는 행동이 왜 나타나는 거예요.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라면 그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선행 자극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바뀔 수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우리가 문제행동과 또 긍정적인 행동을 발생할 수 있게 주는 자극,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후속 결과나 강화에 대해서 우리가 기능적인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표는 이제 문제행동 발생 동기에 대한 사전 척도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문제행동이 어떤 기능 유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문제 발생에 대한 동기를 먼저 파악을 해야지만 이제 우리가 강화나 이런 여러 가지 대체 행동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이러한 질문이 쭉 있어요. 지금 책에 보면 117쪽부터 우리가 119쪽에 걸쳐서 이런 문제행동 발생에 대한 16가지의 질문이 나와 있어요. 뭐 아동이 혼자 둘 때 목표 행동이 일어나는가, 또는 어려운 과제 수행 시 목표 행동으로 중재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아동이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에 대한 표정 행동이 일어나는가 등등등 우리가 16가지에 대한 이런 질문이 있고요. 이게 감각이나 회피, 관심, 보상 변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우리가 1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전체 점수와 평균과 이제 상관 순위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기능을 조금 조직을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문제 행동에 대해서 조작적인 정의를 내려야 돼요. 정확하게 조작적 정의를 내려야지 그 문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 수준을 설정할 수가 있고, 또 그 목표 행동이 발생되는 활동이나 또 상황이나 환경에 아동이 어떠하게 반응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할 건지에 대한 목표 기술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목표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발생 상황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구체적으로 아동의 우리 수준에 적합한 세부적인 행동 단위가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떨까요? 성취에 대한 기준 설정이겠죠. 우리가 이런 조작적 정의를 했을 때에 아동이 목표 달성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성취가 일어났을 때 다음 순위에 행동 중재로 옮겨가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 행동을 감소하거나 제거하는 거에 목표를 두어야 될까요? 보통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 행동이 발생할 빈도가 높다는 거 여러분들 또 앞서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중재를 하는 행동을 문제 행동을 감소나 제거에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자리 이탈하는 행동 대신에 책상에서 예를 들어서 색종이 적게 하는 행동을 증가시키기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긍정행동과 같이 목표를 진술할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에게도 문제행동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대하고 지금 있게 아동의 중재를 합니다 했는데 목표가 아동이 깨무는 행동을 없애기 또는 돌아다니는 행동을 없애기 이런 식으로 되면 부모나 이런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는 문제행동이 너무 심하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자리탈을 대신해서 책상에 앉아 색종이 접기에 대한 행동을 증가시키기라고 하면 이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색종이 접기를 많이 한다는 뜻이 어떤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리에 많이 앉아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똑같아요. 실뜨기 놀이 행동을 증가시키게 하면 아이가 손에 실뜨기를 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깨물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렇게 문제행동과 긍정적인 행동을 우리가 적절하게 함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어떤가요?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문제행동을 어떤 순위로 정해야 되고 또 우리가 문제행동을 어떠한 긍정적인 행동으로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로써 1교시는 마치고 2교시에서는 우리가 문제행동 측정이나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